그는 농담으로 무대에 오르지 않았다. 늦은 밤 쇼의 익살에 기대지도 않았다. 조명 아래 앉은 패널도 박장대소를 유도하는 훈련된 관객도 필요 없었다. 그가 입을 열었을 때 세상은 숨을 멈춰야 할지 아니면 반복 재생 버튼을 눌러야 할지 몰랐다.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에게 가장 직접적인 일격을 가한 사람은 기자도 야당 정치인도 과거에 상처받은 코미디언도 아니었다. 바로 아놀드 슈워제네거였다. 그렇다, 바로 그 사람. 유럽식 억양과 그리스 조각상 같은 근육, 그리고 아스타라 비스타, 베이비 같은 불멸의 대사로 전 세계를 휩쓴 사나이. 하지만 그날 그는 배우로서 카메라를 응시하지 않았다. 유명 인사로서도 아니었다. 그는 시민으로 말했다. 그는 비정상이 정상화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직접 본 사람으로 말했다. 그리고 그의 말은 자기 자신의 초라함을 들추어내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겐 잊을 수 없는 경고였다. 도널드 트럼프는 리더로서 실패한 인물입니다. 그는 정확히 무엇을 하는지 아는 사람 특유의 차분하고 날카로운 어조로 말했다. 그는 패배를 지우려 하겠지만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건 정치적 분석이 아니었다. 그건 판결이었다. 항소할 수 없는 선고였다. 그런데 이 발언에 유일무이한 힘을 실어준 건 그가 어디서 말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무엇을 소환했는가였다. 그는 수정의 밤을 떠올렸다. 1938년 나치 독일의 제복을 입은 공포의 손에 유대인의 상점, 회당, 삶이 파괴되었던 악명 높은 포그롬. 아놀드는 그 과거의 그림자 아래에서 자랐다. 책으로 배운 게 아니었다. 그는 그것을 아버지의 행동에서, 묻지 않는 법을 배운 이웃들의 침묵에서 보았다. 그는 알았다. 처음엔 우스워 보이는 것이 제대로 막지 않으면 얼마나 쉽게 공포로 변하는지. 책들이 기록하려 애써도 결코 번역하지 못하는 그 공포. 그리고 그는 감히 비교했다. 프라우드 보이스, 트럼프가 지켜쓴 극우 단체는 히틀러 유겐트와 닮았다고 했다. 의상이 아니라 역할이 공포를 유도하고 사회를 갈라놓고 두려움 속으로 밀어넣는 역할. 그 말은 미국 정치의 천둥처럼 내리쳤다. 더는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었다. 그건 파시즘의 메아리를 살아본 자와 그 레토릭과 장난치는 대통령 사이의 정면 충돌이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가 진짜로 평정을 잃은 이유는 말의 내용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 말을 누가 했는가였다. 그 순간 아놀드는 단순한 영화 스타가 아니었다. 그는 공로로 시민권을 얻었고 캘리포니아를 2번이나 주지사로 이끌었으며 공화당과 민주당 양측으로부터 대화의 리더로 인정받은 인물이었다. 그리고 아마도 트럼프에게 가장 뼈아픈 점, 그는 이민자였다. 영어도 제대로 못하면서 미국에 왔고 편견을 이겨내며 정상을 밟았으며 담장을 세우거나 대문자로 된 슬로건을 외치지 않고도 성공한 남자였다. 그의 메시지는 너무나 명확했다. 트럼프가 대표하는 리더의 모델은 이제 진짜 역사를 가진 사람에 의해 공개적으로 거부되고 있다는 사실. 그건 마치 아놀드가 트럼프의 무대에 난입해 마이크를 뺏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하는 듯 했다. 이게 리더십이 아닙니다. 이렇게는 나라를 만들 수 없습니다. 나는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가 있었다. 그 시기 멜라니아 트럼프 역시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었다. 조용하고 중심 결정에서 거의 배제된 듯한 그녀는 우아한 복종의 이미지이면서도 깊은 모순을 상징했다. 이민을 그렇게 비난하면서 왜 그의 아내는 그가 비난하는 이민 시스템의 수혜자였는가? 연쇄 이민이라 불리며 비판하던 것에서 그녀는 예외인가? 불편함은 뚜렷했다. 아놀드의 발언은 트럼프의 정치를 넘어서 그의 정체성, 신화, 갑옷 자체를 해체하고 있었다. 그리고 트럼프는 서사에서의 주도권을 빼앗길 때 가장 취약해진다.
그는 항상 자신의 이미지, 권력, 통제, 지배의 상징을 지키는 데 집착해왔다. 하지만 이젠 그 거울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를 괴롭히던 건 언론의 비판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그걸 무시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 야당의 공격도 아니었다. 그는 그것들을 거짓이라 낙인 찍는 기술도 있었다. 이번 일격은 내부에서 왔다. 전직 공화당원에게서, 경계 밖에서 성공한 미국의 상징에게서, 트럼프가 조롱하려 해도 유치해 보일 뿐인 존재에게서. 예상대로 트럼프는 방역을 시도했다. 그는 늘 하던 대로 했다. 숫자에 매달렸다. 그리고 조롱하듯 말했다. 아놀드가 더 어프렌티스 진행자로 나섰을 때 시청률을 망쳐놨다고. 그건 참패였고 자신만이 대체 불가능한 존재였으며 사람들은 자신이 이끄는 모습을 원한다고. 하지만 그런 반응은 한때 웃음과 좋아요를 자아냈을지는 몰라도 이젠 어색하게 들렸다. 부적절했다. 아놀드가 민주주의를 말할 때 트럼프는 시청률을 말하고 있었다. 한쪽은 정치적 극단화의 위험을 경고했지만 다른 쪽은 조회수를 세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누구도 입 밖에 내지 못했던 질문이 떠올랐다. 트럼프는 혹시 선거 말고도 더 큰 무언가를 잃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아놀드 같은 인물에게 공격받으면서 자신의 권위가 안에서부터 흔들리고 있음을 감지한 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유명인간의 싸움이 아니었다. 이건 리더십 모델의 충돌이었다. 한쪽은 벽을 쌓는 자, 세상을 위협의 장으로 보는 자, 다른 쪽은 말한다. 나는 두려움 속에 사는 것이 어떤 건지 압니다. 극단주의의 냄새를 알아요. 그리고 그게 다시 나타날 때 나는 침묵하지 않을 겁니다. 거기엔 히스테리도 연극도 없었다. 오히려 더 위험한 것이 있었다. 진짜 전장을 지나온 자의 확신. 토론에서 이기려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훨씬 더 큰 싸움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대결에서 트럼프는 서사에 대한 지배권을 잃어버린 감각을 느꼈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그는 주인공이 아니었다. 피고였다. 법정이 아니라 역사의 기억 앞에서. 아놀드가 수정의 밤을 언급했을 때 그건 억지 비유가 아니었다. 그는 말하는 듯했다. 나는 이게 어디서 시작되는지 압니다. 당신들이 지금 보지 못하면 너무 늦었을 때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런 경고 앞에서 트럼프는 무력하다. 그는 기자를 침묵시키는 방법을 안다. 조사를 피하는 법도 알고 있다. 불편한 진실을 음모론으로 바꾸는 데도 능하다. 하지만 과거를 몸으로 겪은 사람이 기억의 권위로 말할 때 그 순간에는 어떤 조롱도 통하지 않는다. 어떤 별명도 힘을 잃는다. 어떤 트윗도 그 파괴를 되돌릴 수 없다. 아놀드가 입을 열자 트럼프와의 비교는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견디기 힘들어졌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분야에서 정점에 오른 두 성공한 남성 사이의 대비 속에서 드러난 것은 명성과 관련된 경쟁이 아니었다. 그건 불편한 거울이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수많은 남성과 여성들에게 항상 강해 보여야 한다는 피로, 아무것도 자신을 흔들지 않는 척해야 한다는 피로 고함치는 정치에 지쳐버린 감정. 그래서일까? 아놀드의 영상을 본 후 많은 이들이 침묵했다. 아놀드의 말에 동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말이 단 한 사람을 넘어 훨씬 더 깊은 무언가를 건드렸기 때문이다. 그건 한 시대를 겨냥하고 있었다. 하나의 모델. 리더십이란 결코 흔들려선 안 되고 사과해서도 안 되며 물러서도 안 된다는 집단적 환상.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30에서 65세 사이를 살아온 사람이라면 뼈저리게 배웠을 것이다. 당신은 몇 번이나 모든 답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는가? 당신의 진짜 강인함은 어쩌면 조용히 앉아 깊이 숨을 쉬고 자존심 싸움을 멈추기로 결정한 그 순간에 피어났던 건 아닐까? 반면 트럼프는 그런 행동을 전혀 할 줄 몰랐다. 그는 오직 한 가지 방식으로만 반응했다. 시청률, 랭킹, 인기 지표. 그는 더 어프렌티스의 시청률을 들먹이며 자신이 도덕적으로도 우월하다고 주장했다. 아놀드가 진행한 버전은 실패였다고 조롱했다. 수치가 떨어졌고 프로그램도 망했다고. 마치 인기가 새로운 진실이기라도 한 것처럼.
박수갈채가 원칙을 대체할 수 있기라도 한 것처럼. 하지만 문제가 있다. 2025년의 세상은 달라졌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관중처럼 대접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숫자로 환산되는 존재가 되는 것도 지긋지긋하다. 40, 50, 60세가 된 사람들은 이 순환을 이미 본 적이 있다. 연단 뒤에 숨어있던 지도자들, 구세주처럼 포장된 정치인들, 권력에 눈이 멀었다가 무너지는 이들. 차이는 이제는 더 이상 쉽게 속지 않는다는 것. 사람들은 지쳤다. 위대함을 약속하며 조종하려는 정치에, 애국심이라는 명분으로 타인을 혐오하게 만드는 선동에 지배만 하고 이끌 줄은 모르는 이들의, 이런 배경에서 아놀드의 발언은 불편한 경고로 작용했다. 진정한 리더십이란 가장 박수를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진정한 위대함은 고통을 무대 위로 끌어올리지 않을 줄 아는 능력일 수도 있다는 것. 삶 속에서 당신은 몇 번이나 리더가 되어야 했는가? 혼란 속에서 아이를 키우고 공허한 연설을 들으면서도 청구서를 감당하고 세상은 몰랐지만 모든 것을 바꿔버린 결정을 내려야 했던 순간들. 진짜 삶을 살아본 사람은 안다. 진짜 리더십의 무게는 박수받지 못한 결정 속에 있다. 사랑으로 정한 한계, 소리치지 않고도 견고한 단호함 속에 있다. 하지만 트럼프는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다. 그는 동시에 보이는 것만을 숭배하는 문화의 창조자이자 산물이다. 사람의 가치를 따르는 자들의 수로 측정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남긴 흔적이 아니라 팔로워 수로 판단하는 세상. 그래서 그는 아놀드의 비판 앞에서 당황했다. 반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건 경쟁자가 아니었다. 말을 거는 거울이었다. 그리고 그 거울 속에 비친 건 참담했다. 사랑받고 싶어 안달이면서 정작 사랑할 줄은 모르는 한 남자. 배가 가라앉고 있음에도 조언을 들을 수 없는 리더. 받았던 권력에 감사하지 않고 세상이 자신 없이도 돌아가는 현실을 인정하지 못해 끝까지 그 권력을 망치려 드는 대통령. 트럼프가 아놀드에게 보낸 대답은 그 자체로 허영심에 관한 에세이였다. 반론은 없었다. 비꼼뿐이었다. 자기 반성도 없었다. 오직 경멸뿐. 그게 전부였다. 진실 앞에서 누군가가 조롱으로 반응한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리고 2025년에 살아가는 우리는 그 패턴을 이미 안다. 조롱이 논리가 되었다. 농담이 방패가 되었다. 고함이 감정의 목발이 되었다. 30에서 65세 사이의 수많은 이들이 이런 유형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연인 사이에서 겪어왔다. 사실을 마주하면 비웃고 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 대화 대신 도발만 반복하는 사람들. 그래서 아놀드와 트럼프의 충돌은 정치를 넘어선다. 인간관계의 문제로 확장된다. 당신은 어떤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들을 것인가? 당신은 어떤 리더를 따르고 싶은가? 당신은 당신의 자녀와 손주들에게 어떤 세상을 남기고 싶은가? 아놀드는 연대를 이야기했다. 트럼프는 시청률을 이야기했다. 아놀드는 책임감을 요청했다. 트럼프는 박수갈채를 요구했다. 그리고 삶을 살아본 이들, 명성과 진실이 함께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이미 체득한 이들에겐 이 차이는 너무나도 명확하다. 가장 흥미로운 건 아직도 많은 이들이 이 모든 순간을 단지 우연한 사건이라 여기려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아니다. 이것은 구조다. 권력을 바라보는 하나의 방식. 계속 반복되고 형태를 바꾸고 업데이트되지만 본질은 그대로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나 시진핑 같은 인물을 이해하기 위해선 그냥 뉴스만 따라서는 부족하다. 그들의 뿌리를 들여다봐야 한다. 젊은 시절의 집착, 그들을 형성한 상처, 전략, 모순, 그들이 무엇을 두려워했고 무엇을 숭배했으며 자신의 이미지를 어떻게 구축했는지 그 전기를 통해 파악해야 한다. 그럴 때에만 지금을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고 미래를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계 지도자들의 전기를 다룬 특별 이북을 제공한다. 단순한 뉴스 그 이상을 이해하고 싶은 이들, 진짜로
무엇이 위태로운지를 알고 싶은 이들을 위한 필독서다. 고정 댓글에 링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리허설이 필요하지 않았다. 대본도 없었고 홍보팀이 준비한 문장도 없었다. 사과하지도 않았지만 공격하지도 않았다. 그저 웃었다. 그리고 자칫 상처받은 자존심이 만든 또 하나의 스캔들로 끝날 수 있었던 장면은 그의 존재감으로 바뀌었다. 도널드 트럼프가 사무엘 L. 잭슨을 지루한 배우, 광고만 잔뜩 찍는 인물이라고 비난했을 때 사무엘은 술집에서 싸움이 벌어진 것처럼 반응하지 않았다. 소리 지르지도 않았고 트위터 스레드를 쓰지도 않았고 영상을 찍지도 않았다. 대신 훨씬 더 강력한 방식으로 응수했다. 카메라를 바라보며 숨을 깊이 들이마신 뒤 말했다. 나는 내 통장 장호를 보고 그냥 웃지. 트럼프 같은 사람에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상상이 되는가? 좋아요, 헤드라인, 복종에 중독된 사람, 끊임없는 인정 욕구 위에 제국을 세운 사람. 그가 받은 건 비명이 아닌 품위 있는 조롱과 침묵 속의 경멸이었다. 그 몇 초 사이에 판이 뒤집혔다. 더 이상 트럼프가 누군가를 조롱하는 상황이 아니었다. 사무엘 L. 잭슨이 온 국민에게 상기시킨 것이다. 소리를 지른다고 토론에서 이기는 건 아니다. 그 단순해 보이는 행동 속에서 더 큰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사무엘이 특별한 이유는 이기기 위해 싸울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영화가 그에게 명성을 주었다면 인생은 그에게 트럼프가 결코 살 수 없는 것을 주었다. 자연스러운 권위. 권위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 성에 있는 것도 아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무엇을 쌓아왔는가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트럼프가 나는 그 사람 모릅니다 라고 말했을 때 국민은 반쯤 감은 눈으로 지켜봤다. 또 하나의 거짓말이 나오겠군. 그리고 실제로 나왔다. 둘은 함께 골프를 친 적이 있었고 증인이 있었으며 사진도 있었고 영수증도 있었다. 심지어 트럼프는 전형적인 그의 방식대로 사무엘을 그의 동의도 없이 고급 골프 클럽 회원으로 등록해버렸고 그로 인해 뜻밖의 청구서가 날아들었다. 그때부터 사무엘은 그 사실을 잊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분노로 보복하지 않았다. 기억으로 대답했다. 그리고 기억이 강한 자는 진실이 장식품처럼 취급되는 나라에서 항상 유리하다. 잠시 생각해보라. 당신은 이런 사람을 몇 번이나 봤는가? 눈앞의 사실을 부정하고 자기만의 버전을 만들어내며 말을 지우는 사람.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기억하기 싫기 때문에. 2025년 모든 것이 편집되고 삭제될 수 있는 시대. 기억은 곧 저항이다. 사무엘 L. 잭슨은 고요한 눈빛과 단단한 어조로 보여주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어떤 행동이 가면인지 드러낼 수 있는 힘. 그런데 가장 불편한 지점은 트럼프가 현실을 왜곡하려 했다는 사실이 아니다. 그건 이제 일상이다. 정말 주목할 부분은 그가 진실이 폭로된 후에도 모두가 알고 있는데도 거짓말을 계속 반복한다는 점이다. 마치 진실인지 아닌지는 상관없고 얼마나 자주 말하느냐가 중요해진 세상 같다. 그런데 그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우리는 지금 빈도수가 진실을 압도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걸까?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갈린다. 어떤 이들은 트럼프가 전략적으로 그렇게 행동한다고 생각한다. 다른 이들은 그저 충동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혹시 그 둘 다 아닐까? 명백한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현실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되어버린 시대. 왜냐하면 누군가가 거짓을 충분히 반복하면 언젠가는 누군가가 자신이 본 것을 의심하게 된다. 살았던 것을, 느꼈던 것을 스스로 흔들리게 된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현실이 침식되기 시작한다. 피로 속에서, 의심 속에서, 반복 속에서. 하지만 이 악순환을 깨는 강력한 해독제가 있다. 의식적인 웃음. 그리고 그 웃음을 사용한 사람은 사무엘뿐이 아니었다. 지미 키멜 역시 그랬다. 별다른 힘을 들이지 않고 트럼프가 좋은 남편인 척 하려는 모든 순간을 비극과 코미디가 뒤섞인 터무니없는 시나리오로 바꾸었다. 하지만 그건 단순한 코미디가 아니다. 감정의 기록이다. 키멜이 멜라니아가 공개석상에서 트럼프의 손을 잡지 않으려 했던 순간을 떠올릴 때
그건 단순한 부부 갈등이 아니었다. 권력의 균열이 가정에서 시작된다는 것, 그걸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 지점에서 정치의 서사는 의도하지 않게 작은 제스처들을 통해 드러나기 시작했다. 트럼프는 몰랐지만 그가 트윗으로 상대를 무너뜨리려는 동안 자신은 눈빛으로 무너지고 있었다. 사무엘, 아놀드, 멜라니아, 각자의 방식으로 서로 다른 자세로 가장 불편한 초상화를 그려냈다. 유명세에 둘러싸였지만 외로움에 갇힌 남자, 그걸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을 잃은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정치가 리얼리티 쇼처럼 변하고 대통령들이 지루한 10대처럼 트윗하고 스캔들이 더 큰 스캔들에 묻혀가는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저항은 가장 본질적인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제스처의 진실, 사실의 기억, 품위의 힘. 사무엘 L. 잭슨은 자신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았다. 스포트라이트를 요구하지도 않았다. 그는 기억으로, 날카로운 아이러니로, 어떤 알고리즘도 조작할 수 없는 일관성으로 응답했다. 아마도 그게 트럼프를 가장 불편하게 만든 이유일 것이다. 그가 그토록 숭배해온 권력, 병적으로 쫓아다닌 명성, 그건 건물로 쌓는 게 아니라 인격으로 구축하는 것, 그리고 인격은 조작하려 할수록 언젠가 반드시 그 값을 치르게 한다. 당신은 마지막으로 누군가를 믿었는데 그게 다 가식이었음을 깨달았던 순간을 기억하는가? 속았다라는 느낌, 가면에 기대를 걸었다는 실망. 그걸 국가 규모로 상상해보라. 수백만 명이 점점 깨닫는다. 자신들이 존경했던 지도자가 사실은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는 걸. 그 모든 포즈 뒤에 숨어있던 건 오래된 두려움이었다는 걸. 잊혀질까 두려운 마음, 사랑받지 못할까 두려운 마음. 무대도 소음도 가짜 적들도 사라진 후에 그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는 사실을 들킬까 두려운 마음. 이 지점에서 서사가 바뀐다. 이전까지는 자존심 싸움 같았지만 이제 우리는 더 깊은 진실을 본다. 집단적 정체성의 위기, 리더십이라는 개념의 붕괴, 그리고 이제 피할 수 없는 질문, 가면이 벗겨졌을 때 우리는 누구인가? 이 모든 걸 지켜보며 당신이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래서 나는 뭘 할 수 있지? 그 답은 주의 깊게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된다. 기억하는 것, 선택하는 것, 운동가일 필요 없다. 높은 자리에 있을 필요도 없다. 공범이 되지 않으면 된다. 무관심을 거부하면 된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닿았다면, 당신이 이 흐름 속에서 자신을 보았다면 다음과 같은 간단하지만 강력한 행동을 제안한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채널을 구독하고 이 이야기를 함께 생각할 누군가에게 공유해주세요. 역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작은 행동이 그 일부가 됩니다. 2001년 9월 11일, 모두의 발밑에서 땅이 사라진 것 같던 날, 아침 공기조차 무겁게 느껴졌던 순간, 아무도 움직이지 못한 채 식탁 위 커피는 식어가고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고, 정체된 도로 윗사람들은 그게 정말 현실인지 이해하려 애쓰고 있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시선이 뉴욕의 먼지와 사이렌 소리에 고정되어 있을 때 한 통의 전화 속 목소리가 한 건물을 언급했다. 자신의 건물을. 당신은 그날 어떤 감정을 느꼈는가? 어디에 있었는가? 그 장면을 처음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기도하러 멈췄을 수도 있고 그저 말문이 막혔을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떤 기억이든 그날의 감정엔 자아가 없다. 마케팅도 없다. 지위도 없다. 그래서 그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뱉은 그 한마디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쓴맛을 남겼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몇 년이 지난 뒤 시간이 그 국가적 상처 위에 감정의 먼지를 쌓아두었을 무렵 그는 다시 그 주제로 돌아왔다. 이번에는 트윗으로 짧게. 특별한 이날에 증오자들과 패배자들까지 포함해서 모두에게 최고의 하루가 되길. 그 말은 기록되어 있다. 필요하다면 수차례 다시 읽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 어조는 절대 미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수로 돌릴 수도 없고 부주의로 넘어갈 수도 없다.
그런 말을 애도의 날에 적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게 적절하다고 여기는 데는 더욱 드문 결핍이 필요하다. 문제는 단순한 무례가 아니다. 감정의 단절, 바로 그것이다. 한쪽은 상처를 치유하려 애쓰고 있고 다른 한쪽은 그 고통마저도 자기 홍보의 도구로 바꿔버린다. 그리고 그걸 깨닫는 순간 무언가 안에서 부서진다. 이제 더 이상 이건 정치의 문제가 아니다. 정당의 문제도 아니다. 인간성 혹은 그 부재의 문제다. 그런데 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넘겼을까? 왜 여전히 박수치는 사람들이 있는 걸까? 이유는 단순하지 않다. 우리는 지금 혼란이 전략이 된 시대에 살고 있다. 과장이 방식이 되고 분노가 오락이 된 시대. 그가 터무니없는 말을 하면 어떤 사람은 분노하고 어떤 사람은 웃는다. 그리고 그 분열이 바로 그의 영양분이다. 우리가 더 갈라질수록 그는 더 강해진다. 분열로 이루어진 사람처럼. 바로 그래서 그와 다른 사람들의 태도는 더욱 뚜렷하게 대조된다. 그는 참사와 경쟁하려 들고 사무엘 L. 잭슨이나 아놀드 슈워제네거 같은 인물들은 조용히 물러난다. 혹은 신중하게 말한다. 그들이 성인이라서가 아니다. 단지 그들은 인생 어느 지점에서 타인의 고통은 자극제가 아니라 한계라는 걸 배웠기 때문이다. 당신도 그런 장면을 본 적 있을 것이다. 누군가가 남의 아픔을 가로질러 자기 이야기를 들이미는 순간, 장례식장에서, 어려운 회의에서, 미묘한 순간들 속에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그럴 때 문득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저 사람은 모르는 걸까? 아니면 알고도 신경 안 쓰는 걸까? 그리고 그 지점에서 모든 게 꼬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트럼프는 두드러진다. 천재성 때문이 아니라 모든 일을 거울로 바꾸는 일관성 때문. 모두가 타인을 향해 있는 순간에도 그는 시선을 자신에게 끌어당긴다. 그리고 이 연극 같은 행동은 결코 허구가 아니다. 현실에 아주 큰 영향을 준다. 왜냐하면 슬픔조차 평화롭게 나눌 수 없는 국가는 그 고통을 다시 반복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떠오르는 질문은 이것이다. 왜 우리는 이걸 계속 받아들이는가? 왜 말들이 이렇게 현실에서 동떨어지도록 놔두는가? 아마 그 이유는 있는 그대로의 진실은 너무 마주하기 어려워서일지도 모른다. 끔찍한 트윗에 웃어 넘기는 편이 그 안에 담긴 도덕적 붕괴를 인정하는 것보다 더 쉬워서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웃음을 멈춘다면, 만약 각 사건을 하나의 해프닝으로 넘기지 않고 전체 맥락으로 바라본다면, 그 반복되는 패턴들, 그가 인류애가 필요한 순간마다 보여준 반응들, 2025년인 지금 이 질문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봤다. 이미 충분히 안다. 의심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선택의 시간이다.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진정성과 쇼의 문제, 기억과 분산 사이의 선택, 위로하는 리더와 자기만 드러내는 리더 사이의 선택. 2025년 4월이었다. 기계 소음과 타버린 오일 냄새 속에서 트럼프는 두 팔을 치켜들고 공중에 주먹을 쥐며 외쳤다. 거울 앞에서 연습한 듯한 인위적인 단호함으로, 누구도 여러분의 산업을 훔치지 못할 겁니다. 아무도요.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누구나 알고 있었다. 도둑질은 그 연설 훨씬 전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는 걸. 그 철강 공장에 있던 남녀 노동자들은 도둑질이라는 단어가 연막용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 공장이 필요한 건 약속이 아니라 주문이었다. 그리고 주문은 들어오지 않고 있었다. 재고 선반은 비어가기 시작했고 캐나다 거래처의 주문은 사라졌으며 국경 양측의 공급업체들과 맺은 계약은 하나씩 파기되고 있었다. 공장 바깥 이제는 거의 아무도 보지 않는 뉴스에서는 국가 안보, 산업 주권, 생산 체계의 부흥 같은 말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현장에서 체감된 건 훨씬 더 현실적인 것이었다. 두려움, 해고에 대한 두려움, 집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불안, 아이의 눈을 마주보고도 할 말을 찾지 못하는 공허함. 관세는 마치 번개처럼 떨어졌다. 요란한 선언과 함께 알루미늄에는 25%, 철강에는 50%, 그리고 자동차 부품과 산업용 공구에 대한 제재, 이후에는
완성체도 관세가 매겨졌고 미국 중서부 전역의 자동차 제조 및 부품 공급망의 척추를 강타했다. 이유는 국내 일자리 보호. 하지만 아무도 실제 노동자들에게 그게 진짜 바람인지 묻지 않았다. 공장 안은 불확실성의 춤이 펼쳐지고 있었다. 현장 감독은 생산 기술자와 눈빛을 교환했고 품질 관리팀은 인원을 줄였고 운송회사는 야간 근무조를 없앴다. 그 와중에도 트럼프는 연설에서 계속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이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에서 이기고 있는가? 붕괴가 내부에서 시작될 때 누가 적이란 말인가? 가장 충격적인 뉴스는 외부 경쟁자에게서 온 것이 아니었다. 산업 내부에서 터져나온 것이었다. 3월 중순 캐나다 철강 생산자 협회는 명확한 경고를 발표했다. 미국의 관세가 핵심 원자재의 유통을 옥죄고 있으며 전반적인 비용 상승과 배송 중단을 야기하고 있다. 캐나다의 반응은 신속하고 단호했다. 3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가 부과되었다. 고기, 곡물, 공구, 산업 부품, 음료, 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이례적으로 캐나다의 대표 언론인 파이낸셜 포스트는 이런 직설적인 제목을 내걸었다. 트럼프의 무역전쟁은 이미 가정을 위협하고 있다. 그건 캐나다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경 건너 미국 쪽에서도 여파는 널리 퍼졌다. 뉴스에 잘 나오지 않는 지역들에서 미주리의 소규모 용접소, 메인의 물류 창고, 테네시의 협동조합, 미시간의 자동차 공장들, 그리고 상징적인 장면 하나, 미시간주와 인접한 캐나다 도시 윈저, 그곳의 한 공장이 거의 20년 만에 처음으로 가동을 멈췄다. 이유는 미국산 부품 부족, 관세로 인해 가격이 너무 올라더는 구매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었다. 미국의 일자리를 지키겠다며 시작한 정책이 결국 미국 부품을 쓰던 캐나다 공장을 멈추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기여가 멈추면 모든 건 예전처럼 돌지 않는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미국 달러는 이미 다른 요인으로도 불안정했지만 관세는 또 다른 압박으로 작용했다. 미국 수출업자들은 해외 수요 하락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다. 특히 중간재 산업이 큰 타격을 받았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대기업만이 아니었다. 중소제조업체들, 베어링, 부싱, 케이블, 전기 패널을 생산하던 이들은 하나의 공통된 현상을 목격했다. 계약이 중립국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태국, 베트남, 멕시코, 폴란드, 그리고 캐나다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2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결정을 내렸다. 미국 의존 구조를 재편하기. 3월 캐나다 정부는 긴급 보조금 정책을 발표했다. 미국산 수입을 아시아와 유럽산으로 대체하기 위한 전략. 캐나다 기업들은 새로운 시장 개척을 권장받았고 놀랍게도 독일, 인도, 일본에서 문이 열리고 있었다. 비공식 외교 경로에서는 캐나다 외교관들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히 움직였다. 기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오랜 우호 관계였던 국가들조차 캐나다에 대한 연대 차원에서 무역협정 재검토에 나서고 있었다. 마치 무너진 다리 대신 지하 터널들이 뚫리고 있는 듯한 흐름. 그리고 다시 그 철강 공장으로 돌아가 보자. 노동자들은 여전히 매일 출근하고 있었지만 공기의 결이 달라졌다. 기계 소음은 이젠 생산의 리듬이 아니라 종말을 향한 카운트다운처럼 들렸다. 항상 혼자 점심을 먹던 재무관리자, 그가 처음으로 노련한 직원 몇 명과 함께 식사를 하며 근심 어린 얼굴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아무도 크게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감지하고 있었다. 무언가 큰일이 일어나려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금요일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다. 야간 근무조 폐지, 주문량 감소, 캐나다 주요 공급업체와의 계약 일시 중단. 그건 단지 어려운 결정을 앞둔 신호였다. 그리고 저 멀리 연단 위 어딘가에서 트럼프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그는 말했다. 미국은 다시 강해지고 있습니다. 산업은 안전합니다. 우리는 이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공장 안 누구도 승리했다고 느끼지 않았다. 왜냐하면 전략 그 자체가 적일 때 그 누구도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2025년 4월 검은 옷을 입은 멜라니아 트럼프는 가득 찬 성전의 첫 번째 줄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앞에서 한 주교가 설교하고 있었다. 존엄성, 추방된 삶, 그리고 잘못 태어난 이들에게 강요된 침묵에 대해. 그건 단지 설교가 아니었다. 추방 정책에 의해 무너진 가족들, 자기 집에서도 위축된 채 살아가는 LGBTQ 청년들, 살아남기 위해 진실을 숨겨야 하는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였다. 하지만 그 얼굴엔 단 하나의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바로 그 무반응이 가장 큰 반향을 일으켰다. 시선도 아니고 말도 아니었다.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든 건 일어나지 않은 것 자체였다. 카메라는 완벽하게 포지셔닝 되어 있었고 모든 장면은 생중계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화면에 담긴 건 단순한 침묵이 아니었다. 공백. 그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기대되던 반응과 실제로 드러난 반응 사이의 틈. 그 단 2초의 정적 속에 어떤 공식 발언보다 더 많은 것이 드러났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는 참지 못했다. 눈을 굴리고 입술을 실룩이고 초조하게 몸을 움직였다. 주교가 식당에서 접시를 닦는 사람들을 말할 때, 호텔에서 빨래를 하는 이들, 새벽에 마트에서 박스를 나르는 사람들을 언급할 때 트럼프는 몸을 꼬았다. 팔짱을 끼고 금세 불편해하는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뒷이야기로 전해진 바에 따르면 그는 그날 설교 내용에 화가 났고 비판적인 어조의 불쾌함을 드러냈으며 또 한 번 그 자리가 자신에 대한 것이 아님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만약 그 자리가 사실은 그를 향한 간접적인 응답이었다면 모욕도 대놓고 싸우는 것도 아닌 감정적 무시, 인정하지 않는 방식의 방역, 그리고 가장 강력한 형태의 반대, 소리 없는 저항. 멜라니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그녀 생의 가장 정치적인 행동이었을지도 모른다. 그 공간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모두가 무언가를 예상하고 있었다. 폭발적인 말 한마디, 예상치 못한 제스처, 의전을 깨는 전화 한 통. 하지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저 한 장면만 남았다. 그녀는 정지했고 그는 불편해 보였다. 그리고 전국은 그 장면이 의미하는 바를 해석하려 애썼다. 불편함은 트럼프뿐만이 아니었다. 많은 이들이 느꼈다. 함께 해야 할 여성이 거리두기를 선택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쉽지 않다. 소리내어 거부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시선으로, 자세로, 움직이지 않는 몸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이것이 사소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잊고 있다. 정치에서 말보다 더 큰 것이 침묵이라는 사실을. 모든 행동은 메시지를 가진다. 눈길을 주지 않는 것, 형식적 애정을 거부하는 것, 권력 연극에 참여하지 않는 것, 이 모든 행동은 상징으로 유지되는 권력의 틀을 깨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정부에겐 거의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다. 바로 그 시기 또 다른 논란이 떠올랐다. 바로 연쇄 이민 문제. 트럼프는 그 모델을 거칠게 비난했다.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이민자들이 허점을 이용해 원치 않는 친척들을 데려오며 이런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시 시선은 멜라니아에게 향했다. 그녀의 그린카드 발급 경위와 이후 부모의 합법적 정착 문제는 항상 짙은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다. 그녀 자신도 트럼프가 공격하는 그 시스템의 수혜자였던 것은 아닐까? 하지만 질문이 나오면 트럼프는 회피했다. 모른다고 했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고 자신과 관련 없는 일이라 했다. 하지만 정말 몰랐을까? 모든 걸 통제하고 싶어하는 그가 그런 디테일을 놓쳤다고 믿을 수 있는가? 문제는 사실 여부가 아니라 모순이다. 순수함을 가장한 서사의 균열, 이중잣대의 노출, 온 나라가 이민은 엄격해야 한다고 설득받는 와중에 그의 집안에서는 규칙이 유연하게 적용되고 있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도덕성은 거품처럼 사라진다. 연설은 공중으로 흩어지고 말은 무게를 잃는다. 현실 자체가 이미 소리치고 있기 때문. 그리고 그 외침은 이런 이미지와 함께 돌아왔다. 공식 행사에서 트럼프가 멜라니아의 손을 잡으려 하자 그녀는 또 한 번 손을 뺐다.
그 장면은 전 세계를 돌았다. 밈이 되었고 풍자도 되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징후였다. 내면의 균열, 말로는 설명하지 않는 거리감, 그리고 그것이 다가올 일들을 형성한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계산되는 세계에서, 모든 제스처가 의미를 갖는 현실에서 손을 잡지 않는 건 실수가 아니라 메시지다. 상징적 전복이다. 그리고 그것이 도널드 트럼프 같은 남자에게 주는 충격은, 그 반응은 서서히 나타났다. 무뚝뚝한 말들, 비상적인 SNS 게시물, 각자 따로 떠나는 긴 여행들. 지금 이 시대의 풍경 속에서 가장 무심한 이들조차도 눈치채기 시작한 진실이 있다면 그건 바로 카리스마에 복종하던 시대의 종말이다. 한때는 화려한 말투와 눈부신 외모만으로 사람들의 의식을 흐릴 수 있었지만 그 시대는 점점 저물어가고 있다. 어떤 여론조사가 바뀌어서도 아니고 어떤 스캔들이 헤드라인을 장식해서도 아니다.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대중이 눈을 뜨고 있기 때문이다. 리더십은 쇼가 아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관객을 장악하는 것과는 다르다. 국가는 가장 크게 외치는 자의 소유물이 아니다. 그리고 이 조심스러운 깨어남 속에 진짜 기회가 숨어 있다. 비어있는 슬로건에 묻힌 가치들을 다시 파내는 기회. 우선순위에서 배제된 사람들의 눈을 똑바로 마주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기회. 공직자는 섬긴다는 단어의 의미를 겸손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맑은 의식으로 요구할 수 있는 기회. 이 과정이 편안할 리 없다.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다. 우리는 지금 반짝이는 환상이 벗겨지는 순간을 살고 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드러나는 것은 영웅도 구원자도 아니다. 그저 자신이 더 이상 서사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 앞에서 길을 잃은 한 명의 취약한 인간. 그렇기에 그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왜냐하면 지금 벌어지는 국제 분쟁, 무너진 동맹, 체결된 조약, 치열한 무역 전쟁은 공중에서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은 구체적인 인생 여정에서 비롯된 결정들이다. 도널드 트럼프, 시진핑, 그리고 그 외 수많은 지도자들은 그저 직위가 아니다. 살아있는 서사이자 세계 구조를 직접적으로 바꾸는 인물들이다. 그들의 삶을 무시하는 것은 오늘 우리 운명을 좌우하는 사건들을 엉뚱하게 해석할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다. 이 모든 맥락을 바탕으로 우리는 하나의 전용 이북을 준비했다. 두 리더의 삶을 깊이 파고들며 비판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담았다. 단순한 기사 너머로 좀 더 맥락 있는 시선으로 더 큰 용기를 가지고 현재를 해석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안내서다. 고정 댓글에서 링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곳엔 완성된 답이 있지 않다. 질문이 있다. 연결이 있다. 그리고 분노를 통찰로 바꾸고 통찰을 행동으로 전환하는 길들이 있다. 이 여정이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함께 걸어가길 제안드립니다.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 저항이라는 걸 믿는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며 당신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직감하고 있나요? 우리가 잃어버린 의미를 소음 속에서 되찾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선이 꼭 필요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세상이 당신을 무감각하게 만들려 할 때에도 생각하기를 멈추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때는 더 깨어있고 더 비판적이며 더 온전한 당신이길 바랍니다.